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이혼녀입니다. 날이 안 좋으니 마음까지 뒤숭숭해서 괜히 지난날 과거가 떠오르네요. 주말인데 약속도 없고 술 한잔 기울일 친구도 없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이혼하고 이제 막 심경 안정된 하소연일 테니 마음 비우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란 남자를 만나 결혼했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이 어린 30대 연하였어요. 남편이 고등학교 때 시부모가 이혼했다고 했고 남편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시부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 덕분에 시부의 자산이 남편에게 상속되었는데 그 돈으로 남편은 대학 졸업 후 식당 사업을 꾸렸다고 합니다. 시모랑 같이 살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수익으로 둘이 먹고 지냈다고 해요. 시모가 일을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 시모한테는 오직 가진 집이 전부였고 남편한테 용돈 받고 나라에서 주는 노인연금도 받고 산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혼 가정이었던 것 치고 홀로 벌이하는 것 치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었어요. 물론 깊은 내막을 보면 시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말고는 남편에게 물려준 재산 같은 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친정이 경제적으로 잘 살아요. 친정에서 갖고 있는 건물도 있고 저희 아빠가 젊은 시절 좀 열심히 살아서 사업도 꽤나 크게 운영 중이십니다. 그래서 남편의 집안 형편이 저희 집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저는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돈이 궁해서 부부의 연을 맺으려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부에 대해 좀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형편 말고는 남편도 시모도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괜찮다면 뭔들 문제가 되겠어요. 시모를 만났던 날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보다 키도 작으시고 고생 한 번 안 해본 사람처럼 전체적으로 곱상한 분위기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른은 어른인지라 결혼에 대해 확실히 짚고 가고자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시모가 첫 만남부터 돈 문제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보다시피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원래부터 잘 사는 집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혼까지 하는 바람에 완전 빈털터리가 됐어. 그나마 아들 아빠 되는 사람 보험금이랑 유산이 와서 아들이 사업 시작한 거지. 그것도 없었으면 완전 갓에 기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줘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제가 남편 돈 보고 결혼했다면 진작에 연애를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남편의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에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시모에게 확실히 얘기를 꺼냈고 우리 친정이 좀 넉넉하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시모에게 점수를 따려고 했어요. 다행히도 시모가 저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봐주셨습니다. 상견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친정 부모님은 부부끼리 존중하는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라서 돈 없다고 결혼을 반대하고 그러진 않는다며 저처럼 의사를 표명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친정 부모님이 갖고 있는 건물에 얹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모은 돈은 고작 6천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거랑 제가 모은 돈이랑 합쳐서 결혼식, 결혼 준비, 신혼여행을 다녀오느라 남은 돈이 부족했거든요. 서울에 집을 마련하기에는 턱도 없어서 일단 돈을 더 모으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바로 코로나입니다. 저희 집도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남편 직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된 거죠. 그 탓에 남편은 1년이나 무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집에서 빈둥거리기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체력이 남아 도는 건지 밤마다 저를 못살게 굴기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집적거리는 남편을 피하거나 짜증을 내면 남편이 토라져서 거실에서 자곤 했어요.
제가 다음 날에 겨우 달래줘야 남편도 제게 사과를 해오는 식으로 지내왔습니다. 솔직히 이때부터 남편뿐만 아니라 제 생활이 버거웠어요. 남편의 무급 생활이 시작되고부터는 거의 제가 가장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거든요. 생활비에 남편 식당 공과금에 우리 집 관리비, 적금, 시모 용돈 등등 전부 제 월급에서 차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친정이 잘 산다고 해서 가정이 생긴 제가 언제까지 친정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이미 집도 친정에서 관리비 제외하고 공짜로 살게 해주고 있는걸요. 제가 혼자 고생하는 줄 알아서 남편이 한 번씩 집안일을 해놓기도 하는데 집안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일만 2번 만드는 꼴입니다. 물론 남편 입장에서는 저를 돕는다고 나름 자기가 신경 쓴 거겠죠. 미안하지만 그땐 제가 한참 예민해져 있을 때라 남편이 한 발자국 떼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을 적이었어요. 그렇다고 그걸 제가 지적하기도 미안한 상황이라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백수인 본인이 무급인 것에 제일 스트레스일 거잖아요. 남자는 돈 버는 걸로 자존심이 서고 꺾이고 한다는데 매일 집에만 있고 처가가 준 집에 얹혀 살고 처갓집이 챙겨주는 반찬 먹고 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최대한 그런 남편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싶어서 저는 화가 나도 억누르고 짜증을 냈다가도 제가 먼저 사과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엔 정말 철딱선이 없는 남편이 제대로 미운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제게 아기를 갖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살면서 돈 때문에 쪼들려 본 적은 결혼하고 처음이거든요. 우리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 저랑 남편이 제일 잘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아이를 낳자니 이거 생각 없는 거 맞죠? 지금 우리가 애 만들 사정이야? 황당해서 웃음도 안 나오네. 우리 둘이서 생활하기도 빠듯한 돈으로 무슨 애를 낳아. 어머님한테도 서운하네. 어머님이야말로 내가 당신 대신 용돈 드리고 있는 거 알면서 어떻게 임신 얘기 쉽게 하실 수가 있어. 그렇긴 한데 엄마가 자꾸 닥달하잖아. 나도 엄마한테 다 설명했지. 지금 내가 돈 못 벌고 있어서 아기가 급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도 엄마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나중에는 애 낳고 싶어도 못 낳는다잖아. 코로나 터지기 전 명절에 시모가 아이 얘기를 묻긴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친정 건물에 얹혀 살긴 했으나 돈에 쫓기듯 살 때가 아니라서 진짜로 아이 가질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누가 코로나 터질 줄 알았겠습니까? 제가 버는 돈으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 계획은 감히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활이 나아지고 남편이 다시 사업 일으킬 때까지 미루려고 했어요. 그러나 코로나는 1년이 넘어도 잠잠해지긴커녕 더 박차를 가해 심해지기만 하더군요. 명절날 어디 가지도 못하게 뉴스까지 방송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남편이 일찍 문 닫기를 잘한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코로나가 끝이 있긴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그 시기에는 저희도 시댁이랑 바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친정조차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친정에 전화드리고 시댁에도 안부 전화만 드렸었죠. 그때 시모가 제게 아이 얘기를 직접 했었는데요. 너도 나이가 있잖니. 이러다 좋은 세월 다 가겠어. 남들보다 늦게 출발했으면 얼른 서두를 생각을 해야지. 태평해도 너무 태평한 거 아니니? 다른 며느리들은 첫 임신 미뤄봤자 30대지만 너는 미루면 40이잖아. 네,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 혼자 벌이야 하잖아요. 제가 애 가지면 돈은 누가 벌어요? 어머님, 임신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이야 낳고 보는 거였을지 몰라도 요즘은 형편 안 되면 안 낳아야 된다는 계산이 되는 시대라고요. 어머머, 그래서 지금 안 낳겠다는 거냐? 친정에 좀 산다면서 그런 게 뭔 걱정이니? 애 낳고 몸 회복될 때까지만 친정에 손 벌렸다가 다시 직장 복귀하면 되지. 너 일 가면 내가 애 봐주러 갈 수 있는 거고.
젊은 애들 같으면 빠릿빠릿하게 어른 도움 이용할 텐데 수더분한 것도 적당해야 이쁜 거야. 속 터져서야 원. 솔직히 너무 대책 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더러 애 낳는 돈을 친정에 빌려서 얼른 출산하고 몸 괜찮아지면 다시 돈 벌어서 친정한테 갚아줘라. 그 소리잖아요. 어른들 도움을 이용하라는 것도 웃겼어요. 마치 현명한 척 말씀하시는데 어른 이용하는 며느리나 딸이 얼마나 영악한지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용당하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뒷말할 거면서. 물론 저 또한 애가 갖고 싶긴 했어요. 제 인생에서 애 없는 딩크의 삶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시모 말이 강압적이고 생각 없게 들리긴 했지만 자꾸 시기를 미루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의문이었던 건 사실 저랑 남편은 결혼하고 단 한 번도 피임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임신 소식이 없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아기 얘기를 하면서 피임 부분까지 물었더니 남편도 그 부분에서 의아해하긴 했어요. 저희는 평생 아이 계획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함께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임신에 문제가 없었으나 남편 정자가 안 좋아서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랑 남편이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의사는 그렇다고 임신 확률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위로해 주더군요. 이런 부부가 덜어 있는데 대부분이 체외 수정을 하기도 한다고 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더 들면 체외 수정 가능성마저 줄게 될 거라는 의사 말에 크게 흔들렸어요. 남편은 이미 시험관 시술에 동의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걸리는 게 있다면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남편 무급인 것도 힘든 상태였고 제 돈으로만 모으고 쓰고 하는 것도 버거운 사정이었는데 이 상황에 시험관 비용까지 보태어지면 앞길이 더 막막할 것 같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친정 부모님과 의논했더니 친정 부모님은 제게 왜 혼자 앓고 있었냐고 직접 돈을 대주겠다고 해주셨어요. 이미 집도 혼수도 차도 친정 부모님의 손을 빌렸는데 시험관까지 부탁하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차마 저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남편이 시모에게 제 사정을 얘기한 건지 시모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예, 애 낳으면 내가 돈 줄 테니까 시험관 그거 해라.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거라며. 뭘 그런 문제로 쓸데없이 시간 버리고 있어? 네? 어머님이 돈이 어디 있어서요? 시험관 비용 한두 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말씀까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도 지금 생활비 없어서 저한테 탓쓰시잖아요. 어떻게 돈을 대주시겠다는 건데요? 너는 여태 나를 거지로 보고 있었니? 시험관 비용 대준다고 했다가 내가 아주 못 들을 소리를 다 듣는구나. 긴 말하긴 귀찮고 그냥 그런 줄 알고 당장 시험관 해봐라. 시모는 확신에 찬 말로 저를 강압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시모가 그동안 꽁쳐둔 돈이 있는 건가? 뭐 때문에 저렇게 확신이 있나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문득 저도 시댁에 뭐 하나는 받고 싶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시집 갈 때 시댁에서 집 해주거나 혼수를 받는다는데 저는 받은 게 없잖아요. 물론 남편 형편을 알고 제가 받아들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받고자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남편이 백수가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기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이제는 뭐가 되었든 저도 시댁 도움 좀 받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시험관에 도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는 시모가 도와준다고 해서 따로 경제 지원은 받지 않았어요. 대신 친정 부모님이 제 곁에서 격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음식이라든지 살림이라든지 직접 저희 집에 와서 도와줬어요.
시모는 진짜 돈만 해주고 코빼기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어쨌든 시모가 돈을 대주는 건 감사한 일이었으니 연락을 넣어 한 번씩 안부랑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전화는 안 돼서 문자로 했지만요. 양가 식구들 모두가 응원하던 저희 부부의 시험관 도전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힘들다는 말만 들었지 더럽게 힘들더라고요. 자꾸 실패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몸만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한날에는 너무 피곤한 탓에 친정집에서 밥을 먹고 실수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깐 소파에 누웠을 뿐인데 그대로 골아떨어진 거죠. 새벽에 깼을 때야 남편이 먼저 집에 가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친정 부모님이 건물 꼭대기에 살고 있었고 우리는 그 아래 2층 살고 있어서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는 거리였거든요. 친정 부모님 말로는 남편이 저더러 여기서 편히 자라고 하고 두고 갔다 합니다. 엄마가 중간에 깨서 얘기해줬는데 저는 내일 출근도 있고 해서 엄마한테만 인사하고 집으로 내려갔어요. 도어록을 따고 들어갔는데 안방에 남편이 없었더라고요. 그새 어딜 갔나 하는 순간 화장실 쪽에서 소리가 들려 가봤습니다. 문 밖으로 담배 냄새도 솔솔 났고 남편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 자정에 누구랑 연락을 그렇게 하나 엿들어봤다가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지 뭡니까. 이래서 나이 많은 여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다. 어떻게 만나도 아래로 6살이 아니라 위로 6살을 만난 거니? 남들한테 쪽팔려서 며느리 자랑도 못하겠네. 네가 어디가 모자라서. 아휴, 내 입만 아프지. 엄마가 결혼 안 된다고 더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다 내 탓이야. 아, 몰라. 노산이니까 어쩔 수 없지. 어차피 늙은 여자랑 결혼해버린 거 그런 것쯤은 엄마가 그냥 이해 좀 해. 근데 시험관 비용은 왜 엄마가 되겠다고 한 거야? 그것도 처가에서 해줄 생각이던데. 듣자 하니 남편은 시모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대화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임신 문제는 남편한테 있어서 착상이 잘 안 되었던 건데 남편도 시모도 임신의 문제를 제 탓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제 탓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너무 황당해서 대화 내용을 끝까지 다 안 듣고 화장실 문을 열어버렸어요. 담배 냄새가 확 나면서 남편이 소리를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이 상황을 들을까봐 바로 전화를 끊으면서 담배를 변기에 버리더군요. 깜짝이야. 왜 내려왔어? 그냥 거기서 편하게 자지. 당신 피곤한 것 같아서 일부러 안 깨우고 왔는데.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노산이라서 임신이 안 된 거라고? 지금 내가 맞게 들은 거야? 남편은 제가 묻는 말에 크게 당황하면서 애써 상황을 넘기려고 딴소리를 자꾸 짓거렸습니다. 그게 너무 눈에 보여서 더 짜증이 났어요. 왜 그런 거짓말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머님이 당연히 내 문제인 줄 알잖아. 그렇게 내 탓처럼 얘기해버리면 어머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지금 나 욕먹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미안. 안 그래도 엄마가 나 백수라서 속상해하는데 나 때문에 임신까지 안 되는 거 알면 얼마나 더 마음 안 좋겠어. 어쩔 수 없었어. 진짜 미안해. 남편은 자기 엄마 걱정해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저는 그걸 이해해주기가 어려웠어요. 누가 효도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왜 저를 욕먹이면서 효도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다시 시모한테 전화해봐야겠다고 폰을 들었는데 남편이 절대 못하게 제 폰을 뺏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심정 좀 이해해달라고 되레 목청을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정도 고개 숙였으면 당신도 작작해. 남편 자존심을 기어이 꺾어야겠어? 안 그래도 결혼 시작부터 내가 기세 확 꺾여서 들어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갑질을 했어? 뭘 했어? 당신이 백수라서 눈치 보는 것도 당신 몫이고 돈 못 모아서 친정 건물에 얹혀 사는 것도 당신이 감안해야 할 몫인 거야. 그렇게 억울하고 쪽팔리면 이 악물고 노력해서 먹고 살 궁리라도 하던가. 자기 혼자 자존심 다 깎아먹고 있으면서 누굴 탓해? 아, 그래, 잘났다. 너는 매번 그렇게 훈계질했어. 내가 네 자식이냐? 나 네 남편이야.
6살 많다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지. 그날 새벽에 남편이랑 한바탕 싸움을 한다고 새벽을 거의 다 보냈었어요. 그렇잖아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닌데 남편까지 이상한 거짓말로 제 신경을 긁으니 심신안정이 중요한 시험관 시술이 계속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저는 결국 3번의 시도 끝에 임신을 포기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게 고생 많았다고 위로를 해준 반면 시모는 그날 제게 전화를 해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그거 하나를 못 해내냐? 애 안 낳을 거면 우리 아들이랑 왜 결혼했니? 나이 많아서 노처녀 될 뻔한 거 구제해줬으면 빨리 애 낳아서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생각을 해야지. 돈 날로 먹을 작정이야? 제가 애 낳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저 충분히 노력했고 시험관도 한두 번이죠. 이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제가 어머님 돈 날로 먹은 걸로 보이세요? 솔직히 정확하게 따지고 보자면 날로 먹은 건 어머님이 더하죠. 제 돈이 어머님한테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뭐야? 이제 시엠이 말이 말 같지도 않나 보네? 지금 너 혼자 힘들어? 임신하려면 여자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다 늙어서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딴 식으로 짓거릴 거면 네가 해줄 게 이혼밖에 더 있겠니? 뭔 놈의 이런 고약한 년이 다 있대? 내 귀한 아들 너같이 고집 세고 보잘것 하나 없는 애랑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내 천추의 한이다. 사람이 한계에 다다으면 말하기조차 피곤해서 입을 닫게 된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 시모는 시험관 역시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아직도 시모한테 솔직하게 말 안 했다는 생각에 짜증이 나서 결국 실토해줬습니다. 어머님, 뭘 알고나 따지세요.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씨 없는 수박이라고요. 남편이 백수라 자기 엄마 더 걱정시키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 못한 건데 그쪽 아들 때문에 손주 씨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제가 입 아파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어머님 아들이 성불구인 줄 알았으면 저도 이 결혼 안 했어요. 왜 자꾸 나한테 덮어 씌워요? 왜 내가 그쪽 아들 때문에 애 없이 살아야 되는데 나도 짜증나 정신 나가겠으니까 부추기지 좀 마세요. 저는 정말 예의고 도리고 다 버린 채 시모한테 성질을 부렸어요. 더 이상 이해해주면 끝도 없이 사람 피를 말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 생각 있는 사람의 경우 적당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얘기하면 어느 정도 알아듣고 자신의 실언을 민망해할 줄 알았는데 더 뻔뻔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씨가 부실해도 밭이 좋으면 임신되는 거야. 애초에 밭이 똥통인데 정자가 수백만 마리 있으면 뭐 하겠니? 그리고 우리 아들이 너 만나기 전에는 잘만 사업했어. 그런데 너 만나자마자 일이 틀어졌잖니. 이게 뭔 뜻이겠어? 너무 막무가내 논리에 순간적으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시모는 남자한테 여자 하나가 잘못 붙으면 망하는 법이라고 하면서 애초에 남자에게는 여자가 어떤 모양새로 있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개소리를 하더군요. 황당해서 별 대꾸 못하고 끊어버렸어요. 이걸 남편한테 얘기해봤자 싸움만 될 거고 그냥 무시하고 살자 생각했는데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시모가 우리 집을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퇴근하고 왔는데 남편이랑 시모가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보아하니 시모가 반찬 등을 쌓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퇴근했다고 내다보는 것까진 안 바라는데 적어도 저한테 시모가 올 거라고 언질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나 시모나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얼마나 황당하고 화나던지. 그래도 시모가 어른이니까 저는 인사를 드렸고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고 대우해줬습니다. 애도 안 낳는 게 뭐 바쁘다고 내 아들 밥까지 굶기니? 집에 하나 있는 여자가 신랑을 개 취급하는데 남편이 제 몫을 하겠어?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랑 남편 같이 친정에 밥 먹으러 가요. 남편 혼자 있어도 친정 가서 밥 잘만 얻어먹고요.
이이가 저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소리세요? 어디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해? 딱 봐도 우리 아들 살이 빠진 것 같구먼. 그러고 보니 넌 좀 살찐 것 같네? 설마 네가 살쪄서 애 못 낳는 걸 괜히 우리 아들 탓으로 뻥친 거 아니냐? 제 속 뒤집어 놓으시려고 왔나 본데 그래봤자 남편 고자인 게 달라지진 않아요. 같은 말 하는 것도 피곤하니까 그만 가주세요. 그 와중에 남편은 자기 엄마 밥 맛있다고 처먹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 말이 말 같지 않은지 끝까지 손주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제 앞으로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어요. 시험관 준비를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술술 나올 거면 왜 신혼 초에 돈 없는 척하면서 숨겼는지 모르겠더군요. 뭐가 어쨌든 오늘부터 나도 여기서 지내야겠다. 이거 내 집 팔고 가져온 돈이니까 손 좀 안 들어와라. 네? 같이 지낸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건 누가 결정했는데요? 내 아들 사는 집이라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 들어와서 시애미 노릇 톡톡히 해주겠다잖아. 애만 낳아봐라. 내가 어와둥둥하면서 대신 키워주지. 알고 보니 그동안 제 시험관 비용으로 대줬던 돈은 시모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거였어요. 지금은 집을 팔아서까지 대출 갚고 남은 돈을 제게 주는 거였고요. 시모는 자기가 자기 재산을 다 바쳤으니까 무조건 손주를 만들어 오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황당했지만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적어도 같이 살려면 의논을 먼저 해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뜬금없이 집을 팔고 와서는 집 없으니까 얹혀 살겠다는 건 무슨 심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 봉투를 거절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시모가 주는 고집이 만만치 않았어요. 이미 집을 팔아버려서 제가 시험관 안 한다고 해도 이 집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있죠. 저도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한 번 더 시험관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거의 자포자기 심정이었고 시모에게 날라올 잔소리에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놀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시모가 무엇보다 기뻐하면서 저더러 고생 많았다고 병원에서 회복하는 내내 저를 찾아와 줬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손자의 진심인 시모를 보니까 그간 시모를 욕했던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흔들리더라고요. 이 정도로 기뻐하는 거였으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 걸 그랬나 생각하며 저를 돌아볼 만큼 저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는 역시인 건지 산후조리까지 마치고 집에 갔더니 시모가 제게 황당한 경고를 하더군요. 앞으로 사돈집에서 내 손자 보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나한테 허락받아라. 내 돈 들여서 생긴 손자잖니? 내 돈 아니었으면 어디 이 손자가 세상 밖을 나왔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돈 손에 애 맡기는 일은 없어야 돼. 누가 보면 아기를 애완동물처럼 비용 지불하고 산 줄 알겠어요. 시모 말이 말 같지 않아서 듣는 채 마는 채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정말로 우리 친정의 애를 보여주는 걸 아까워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시모가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걸 이해까지 해줬는데 친정 부모님이 손주 보고 싶다고 집에 오라고 하면 그렇게 반대했어요. 자기한테 물어보라고 한 것도 다 무조건적으로 거절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몰래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 갈까봐 얘기해달라고 한 거였나 봐요. 어느 날 주말에는 친정에 가서 손자 좀 안겨주고자 외출 준비를 했었어요. 친정엄마가 사주신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들이닥치더니 기저귀 바람인 아들을 냅다 안아버렸어요. 지금 사돈댁 가려는 거지? 왜 내 말대로 안 하냐? 내가 사돈댁 갈 거면 나한테 미리 말하라고 했잖아. 어머님, 유치하게 왜 이러세요? 어머님이 내주신 돈으로 시험관 한 건 맞지만 제 아이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손주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 논리대로 밀어붙이실 거면 어머님도 저희 부모님 돈 들어간 이 집에서 나가셔야죠. 어머님은 저희 집 돈 누릴 거 다 누리시면서 왜 손주는 어머님만 봐야 되는데요? 시끄럽다. 딸이랑 아들이랑 같니? 아들은 그 집안의 모든 걸 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내가 내 모든 걸 너한테 내줬으니 사돈댁에서 나한테 이 정도 해주는 건 당연한 거지. 너 말 잘했다. 이참에 그만 사돈 건물에서 나가는 게 좋겠어. 사돈댁에서 집 하나 해줄 돈은 있지? 네 식구 살 집 좀 해달라고 해라. 내 돈으로 애 만들었으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돼. 이때 남편이 생각이 있으면 중간 역할을 잘해줘야 하는데 자기 엄마 앞에서 가오를 잡고 싶은 건지 시모 편만 들더라고요. 그래, 제발 나가자. 나도 은근 처가에 눈치 보였어.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매일 나한테 일 얘기하는데 얼마나 숨 막히는지 알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할지 몰라도 당신은 우리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친정에서 나 몰래 당신한테 용돈 꽂아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뭐야, 장모님 진짜 웃기신다. 몰래 주는 거라고 해놓고 너한테 다 보고 들어가고 있었던 거야? 와, 믿을 사람 하나 없네. 이거 봐라. 이래도 내가 처가에서 찬밥 신세 아니야? 눈치 보여서 평소에 기죽어 살았다는 남편 말이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진짜 찬밥 신세가 뭔지 모르나 봐요. 처가에서 오라고 말 안 해도 방문해서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우리 엄마 설거지할 때 한 번을 손수 도와주겠다고 나선 적 없는 사람이 눈치가 보였다라니. 기죽었다는 사람이 슬리퍼 직직 끌고 가서 장모님 밥 주세요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남편이란 작자는 너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까지 멍청해지는 것 같아서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분이 쌓이고 쌓이면 분노 이상으로 침착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 꼬락서니를 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 같았어요. 아이도 생겼는데 더는 쓸데없는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 받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며칠 생각을 해보겠다고 한 뒤 저는 결단을 내렸고 부모님한테서 돈을 빌려 집을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모가 아주 신이 나서 손주를 안고 온갖 아양을 떨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집이 좋고 저런 집이 좋다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야 네가 말이 좀 통하는구나. 이왕이면 여기랑 최대한 멀고 또 산이 보이는 곳이 좋겠다. 그런 데는 공기가 다르거든. 애 크는데도 굉장히 좋고. 그럼 나도. 이왕 돈 빌리는 거 나 사업장 리모델링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저번에 장모님한테 은근슬쩍 말 던져보긴 했는데 장모님이 눈치가 없는 건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당신이 잘 말해주면 도와주실 것 같은데? 두 사람의 뻔뻔한 망언에 열이 확 받쳤지만 다 참았습니다. 뭐든 부모님한테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그 화가 나는 상황을 대충 넘긴 채 저는 마음먹었던 계획들을 준비해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서 집을 매매했을 때 그들에게 이사갈 준비하자고 공표했고 실제 이삿집 센터 불러 짐을 다 빼버렸어요. 그 와중에도 시무랑 남편은 먼저 1층 트럭으로 이동해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일 안 하고 그저 몸만 편안하려고 하는 두 사람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몰라요. 두 사람의 짐만 밑에 있는 트럭으로 내려보내는 사이 저는 제 아들과 함께 그대로 본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곤 아들을 친정 부모님 손에 맡긴 후 친정집으로 우리 집 혼수를 다 드렸어요. 남편이랑 시모가 타고 있는 트럭에 실린 물건은 제 것이 아닌 옷가지와 쓸모없는 가구, 버릴 예정이었던 생필품뿐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트럭에 다 못 타니까 먼저 출발하라 그랬고 도착하면 짐 좀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기세 좋게 자기한테 맡기라며 든든한 남자인 척 하더군요. 그렇게 떠나보낸 트럭을 보면서 저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네요.
그리고 한 60분 뒤였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여기 좀 이상한데? 오르막길 엄청 올라왔더니 이상한 초가집 앞에다가 내려줬어. 사고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너한테 전화해보라는 말만 하네? 당신 지금 어디야? 초가집? 잘 갔네. 거기 맞아. 대충 그 안에 들어갈 물건들만 실어서 보냈는데 어때? 자연 친화적이고 좋지. 어머님도 산 보이는 곳에 가고 싶다 했잖아. 그래서 산 중턱에 있는 초가집으로 샀어. 당신이랑 당신 엄마는 이제 그곳에서 쭉 지내면 돼. 제가 계획했던 사실은 그들을 저 먼 곳에 내다 버리는 거였어요. 그동안 뻔뻔했던 시모랑 남편 태도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서 결국 남편이랑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그 마음이 제가 이렇게 몰래 계획을 세우도록 만들었네요. 그래서 저는 그들 몰래 최대한 쓰러져가는 시골 초가집을 알아본 거였고, 형편없는 그들에게 너네들 수준이 딱 그 초가집에 살 수준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혼 합의서랑 재산 분할 포기각서도 갔을 거야. 그 초가집마저 팔아서 위자료 토해내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합의하는 게 좋을걸? 야, 제정신이야? 장난칠 게 따로 있지. 빨리 와. 우리 엄마 감기 걸려. 알았어. 그동안은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만 화 풀고 빨리 좀 오라고. 곧 있으면 해지는데 여기서 어떻게 자라는 거야? 에이, 누가 집까지 사주면서 장난을 치냐? 그리고 평생 거기서 살 건데 어떻게 자긴 뭘 어떻게 자. 지금부터라도 방 깨끗이 닦고 이불 깔아야지. 참, 조명이 없다더라. 오늘만 휴대폰 손전등 켜고 내일 슈퍼 가서 하나 사. 알아보니까 거기 한 20분 내려오면 슈퍼 하나 나온대.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쌍욕이 들렸습니다. 차마 제게 쏟아붓지는 못하고 수화기 떼고서 공중에다 대고 욕을 하는 것 같았어요. 살 구멍이 저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예의는 지키려나 보죠. 옆에서 시모가 왜 그러냐고 남편을 보채는 소리도 들렸는데 화풀이할 사람이 없던 남편은 괜히 시모한테도 성질을 내면서 짜증을 부리더군요. 한참 그러다가 다시 휴대폰에 대고 성질을 숨긴 채 제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여보, 진짜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난 건지 모르겠는데 나 당신밖에 없는 사람인 거 알잖아.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야 돼서 그래? 그럼 내가 엄마 쫓아낼게. 그것도 아니면 내가 처가댁에 함부로 찾아가서 그래? 이제 절대 안 갈게. 내 손으로 밥 해먹고 빨래도 할게. 야,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는 쫓아내다니. 체면 상하게 며느리 앞에서 그런 소리를 왜 해? 엄마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내 말이면 별도 따주는 사람이니까. 여보, 나한테는 우리 엄마보다 당신이 더 필요해. 당신 눈에 거슬리는 단점 다 고칠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 그런다고 개버릇 어디 가겠냐? 그동안 호구 하나 물었다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너네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는지 모르겠네. 정도를 모르고 나대면 그런 꼴 나는 거야. 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겠어? 나 분명 애는 하나 낳았는데 자식이 둘인 기분이 들더라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자존심은 짓밟으면 안 되지. 네가 날 애 취급하니까 내가 더 애처럼 굴었던 거 아니야. 고작 6살밖에 차이 안 나는 게 겁나 어른인 척하네. 나라고 너랑 살면서 안 갑갑했을 것 같아? 듣자 하니까 진짜. 역시 넌 네 분수에 맞는 환경이 잘 어울린다. 빈털터리로 쫓겨나서 고생 좀 해봐야 뭘 잘못했는지 알 것 같아서 돈 좀 썼어. 참, 너네 엄마한테 말 좀 전해줘. 네 아들 만들 때 보태준 돈이 그 초가집에 쓰인 금액이랑 같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돈 주신 거는 그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랑 퉁치는 거라고 전해줘. 안 그래도 옆에서 제 말을 들었는지 시모가 뭐라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니 시모가 남편 휴대폰을 뺏어서 저한테 따지려고 하자 남편이 그걸 막는다고 실랑이가 벌어진 것 같았어요. 교양 없는 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모랑 남편은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돈 핑계로 제 아들한테 들러붙을 생각 마시고 그 초가집에 살면서 열심히 양육비나 보내주셔요. 심심하면 개 한 마리 키우시던가요. 아, 있는 아들이 개 같으니까 굳이 개는 필요 없으려나? 어쨌든 그쪽들이랑 그동안 가족이었던 건 그저 불운으로 이해하고 넘길게요. 남의 재력에 기대 살 생각 마시고 사이좋게 돈 벌고 모아서 얼른 이사 가셔요. 그 두 사람을 본 건 낮에 트럭한테 인사하고 보냈을 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혼이란 오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웬만하면 그 둘을 참고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혼해보니까 확 느껴지더라고요. 서류상의 이력과 사회적 편견은 남겠지만 적어도 집에 가기 싫진 않겠구나. 나도 집에서 쉴 수 있겠구나 하는 편안한 마음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혼을 종용할 생각은 없으나 이혼이란 선택지가 나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그 두 사람을 떼어나고 난 후부터는 제 인생이 바로 오르막길을 타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딱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 인생의 문제는 오직 시모랑 남편밖에 없거든요. 역시나 그 둘이 제 골치를 아프게 만들었는데 두 사람이서 저의 이혼 통보를 인정하지 못해 이혼 합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게 그들은 최대한 빨리 떨쳐버리고 싶었던 인연이었던지라 대충 끝낼 수 있는 합의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질질 끌 거면 소송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그들한테 연락이 올 때마다 소송 얘기를 꺼내줬습니다. 웃기게도 두 사람은 한두 번 반항하는 것 같다가 결국엔 우편으로 합의서를 보냈어요. 누가 불리한 상황인지 깨달은 거겠죠. 전 남편은 그간 제게 용돈을 받고 살았었는데 제가 카드를 진작에 정지해버렸더니 여기까지 올 차비가 없어서 그런가 찾아오진 않았어요. 하긴 차로 1시간이면 대중교통이나 다른 걸로는 더 오래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후로도 우리 아들이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 그 둘의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나쁜 마음먹은 사람들은 몰래 찾아오기도 한다던데 일 구하고 돈 버느라 바쁜 건지 그런 불상사는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꼬박꼬박 양육비는 들어오는 걸 보면 어디서 일을 하긴 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네들 앞으로 된 빚도 갚고 생활비도 하고 양육비까지 보내줘야 하는 거면 절대 전 남편 수입만으론 안 될 겁니다. 제 추측이지만 아마 시모도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제가 혼자서 가장 일을 다 도맡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혼자 벌이에서 식구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감히 기대를 해봤네요. 저는 현재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몸이 좀 많이 회복되어서 다음 달에 직장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친정엄마가 일을 안 하셔서 손자를 봐주신다고 하는데 남의 자식 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간다든지 용돈을 준다든지 신경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자식에게 뭘 받는 걸 미안해 하셨지만 부모 자식을 떠나서 함께 사는 식구고 같은 어른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쪽만 희생하는 가족은 오래 행복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들도 가족이라고 뭐든 다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이라서 뭐든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야 할 대의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말이 길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고 철없는 남편을 데리고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이 철이 없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답답하심이 더 크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은 변화하려고 노력 중인 사람이니까 모쪼록 너무 답답해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참 인터넷에 시댁에 관한 무수한 이야기들이 나돌아다니지만 어떻게 매번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생길까요? 저의 이야기는 아마 다른 곳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이후에는 속이 뻥 뚫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름 한성가라는 사람이라 당하고만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똑 부러진 저의 처신에 박수를 보내보면서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고 즐겁게 즐기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꽤 고급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나이에 비하면 꽤 일찍 사업이 성공을 한 편인데 코스 요리를 위주로 하는 소위 말하는 파인다이닝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우애가 꽤 좋은 편이고 동생이 호텔 주방에서 꽤 오랜 시간 일을 했었기 때문에 둘이서 차린 레스토랑입니다. 제 남동생은 대학을 가지 않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호텔 주방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20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딱 10년이라는 시간을 호텔 주방에서 일을 했고 30살이 되자마자 저와 같이 지금 운영 중인 레스토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투자금을 나눠서 차리긴 했는데 투자금의 70% 정도가 제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의 실질적인 주인은 저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난 뒤에 투자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한창 오르락내리락하며 투자의 조짐이 보였던 것이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코인이 몇 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너도 나도 눈이 돌아서 투자했던 그때 말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코인 자체를 아주 오래전에 알게 되었고 아주 푼돈일 때 이게 정말 말처럼 미래의 화폐가 될까 싶어서 조금 사뒀습니다. 그땐 그냥 호기심이 컸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철없던 학생 시절이었기에 큰 돈이 아닌 정말 작은 푼돈으로 사뒀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전혀 오르는 기세도 없고 해서 까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코인이라는 게 대박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살 때만 해도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수익이 난다고 해봐야 주식이랑 비슷하겠거니 끽해봐야 10% 정도 걸리겠구나 싶었거든요. 몇 년 전에 뉴스에서 코인이 억 단위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고 번뜩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예전에 사둔 코인이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재미삼아서 몇 개 사둔 거라 억만장자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레스토랑을 차릴 돈은 충분히 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수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매일같이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의 무료함을 느끼게 되었고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인 식당 같은 데 유행했을 때라 그렇게 꾸며볼까 했지만 아예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레스토랑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주방에서 일을 잘하고 있던 동생을 몇 날 며칠 동안 꼬시니 동생도 결국에는 저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호텔 주방에 사직서를 내고 저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며 제 나이 32살에 시작한 이 레스토랑은 1년 만에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려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SNS를 통한 홍보를 시작했는데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을 끼고 장사를 하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지 저절로 손님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이후에 방송에도 몇 번 장소를 제공하면서 저희 레스토랑은 예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의 배경 설명이 꽤 장황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런 사정을 남편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레스토랑을 차리기 3년 전에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때는 투자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남편과 저는 사내 연애를 1년 동안 하게 되었고 제 나이가 29살이 되었을 때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코인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까먹고 있었던 코인이기도 했고 굳이 결혼 전에 투자를 했던 건데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남편 모르게 다들 비상금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레스토랑이 제 것인 줄 모르고 있고 제 동생이 차린 레스토랑에 명의만 제 이름을 빌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을 하는 것도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남편에게 꽁꽁 숨기게 된 계기는 저에게 아주 지독한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시모는 제가 투자회사에서 일을 할 때부터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매번 하던 말이 여자는 자고로 남편을 내조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이다. 집에서 뜨끈한 밥 내오고 국이 식지 않도록 내내 끓여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정말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찾아와서 대머리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투자회사 특성상 24시간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았는데 제 업무가 하필이면 해외 주식, 선물 옵션 쪽이라 남편이 일하는 국내 주식 부서 쪽과는 근무 시간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시모는 매번 여자가 밤에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누가 보면 어디 주점 같은 데서 일하는 줄 알겠다고 저에게 모욕을 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일이 더 들쑥날쑥한 만큼 당연히 월급도 제가 조금 더 높았는데 근무 시간을 따지고 보면 당연히 제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그런 부분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 저에게 그깟 푼돈 벌어서 뭐하냐고 저에게 내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깟 푼돈이 본인 아들이 벌어오는 돈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는 저에게 퇴사를 해라, 퇴사를 하고 나면 그 자리에 우리 아들이 들어가게 손을 좀 써봐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먼저 승진을 해야 하는데 왜 네가 먼저 승진을 하냐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도 하셨고요. 당연히 제가 먼저 입사를 했는데 제가 먼저 승진이 되어야죠. 남자는 군대를 가기 때문에 취업이 늦어진다면서 이래서 남자는 손해라고 저에게 따지는데 국방부에 가서 따지시라고 했죠 뭐. 아무튼 일이 너무 힘들기도 했고 남편도 저에게 임신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무렵 제가 레스토랑을 오픈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7년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남동생이랑 레스토랑을 차리겠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선언하듯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퇴직이 무슨 소리냐고 저에게 절대로 안 된다며 반대를 했고 무슨 돈이 있어서 레스토랑을 차리겠다고 하냐고 철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퇴직금으로 수령할 돈이 5천만 원이 조금 안 되었는데 그 돈 다 쏟아부어도 가게는커녕 간판도 못 달 것이라고 저에게 현실을 바라보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자기한테 맡겨라. 자기가 투자를 해서 불려주겠다고 하는데 투자로만 따지면 제가 실적은 더 좋았는데 무슨 소리인 건지. 저는 남편에게 제가 알아서 잘해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나도 다 계획이 있다고 말을 했더니 씩씩거리면서 그럼 자기 퇴직금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짜증이 나서 남동생이 가게를 차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름만 빌려주고 직원으로 일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돈은 한 푼도 안 쓴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모조리 장기적금으로 걸어버렸더니 그제야 남편이 웃으면서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하더라고요. 도대체 남편이 무슨 자격으로 제 돈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인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남편의 퇴직금을 건드릴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코인 투자로 몇 억 벌었다는 사실을 말이라도 했으면 난리가 났을 것 같더라고요. 비밀로 하길 참 잘했죠 뭐.
그 이후에 레스토랑 준비하고 자리 잡고 저희 부부도 결혼한 지 4년 차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33살이라 저도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딱히 피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 소식이 없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자 남동생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다 때가 되면 찾아오는 거라더라. 조바심을 가지지 말라고요. 제가 남동생과 우애가 좋은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레스토랑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또 제가 고생을 엄청나게 하긴 했습니다. 쉽게 된 것처럼 설명했지만 속사정에 들어가면 밑도 끝도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초반에는 손님이 없어서 썩어가는 식재료에 돈이 아까워서 눈물을 흘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된 이후에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복병이 끼어들게 하는 바람에 다른 의미로 눈물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정말 이름도 말하기 싫은 치가 떨리는 4살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신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우가 참 개뿔도 가진 게 없으면서 허세란 허세는 어마어마한 계집애가 아니겠습니까?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명품이라고 착각을 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 명품백을 들고 시댁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가방을 쓱 보더니 저에게 뾰족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돈 많이 벌어요? 와, 이거 신상백인데? 몇 개월 할부로 긁은 거예요? 직장인이 사기 부담스러울 텐데. 그러니까 시모가 불을 켜고 달려들면서 저거 비싼 거냐고 얼마짜리길래 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서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신우가 뭔가 잘 걸렸다 하는 얼굴로 시모한테 저 가방 600만 원짜리 가방이라면서 신상백이라며 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모가 완전히 개거품을 물고는 지금 우리 아들 돈으로 그런 사치를 하고 있냐고 내조를 하랬더니 쓸데없는 데에 돈을 쓴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일로 실랑이를 벌이는 게 싫었고 2번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한 번에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거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상여금 들어와서 하나 산 건데 제가 허락을 받고 가방을 사야 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와, 언니, 상여금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오빠 따라서 투자회사에 취직할 걸 그랬다. 그 말에 목구멍 끝까지 돌대가리는 못 들어온다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몇 안 남은 머리털까지 뽑힐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그냥 신우가 금방 포기할 걸 알고 있었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취업 준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모 눈에는 제 상여금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었나 봐요. 저한테만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 돈이면 우리 가족이 3달은 먹고 살 수 있을 돈인데 어쩜 그렇게 개념 없이 돈을 막 쓸 수 있냐고 그러다가 집까지 다 말아먹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제가 여유 있어서 산 가방이고 매번 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개 살까 말까 한 가방인데 왜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더라니까요. 남편한테 사달라고 해서 겨우겨우 얻어낸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산 가방인데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 가방은 얼마냐, 어디서 샀냐, 무슨 돈으로 샀냐 물어보면 그냥 아빠가 사주신 가방이에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레스토랑이 연신 장사가 잘 되고 방송에도 슬쩍슬쩍 나오기 시작하자 시모가 점점 더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얼마 버냐고 대놓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애둘러서 벌만큼 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는 금액 말하면 돈 내놓으라고 닥달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레스토랑 특성상 주말이고 명절이고 없이 예약을 받아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명절 당일 딱 하루만 일을 쉬었는데 남편이 시댁 가봐야 시모가 잔소리만 하고 저랑 싸움이 꼭 나니까 자기도 시댁에 가기가 싫은 거죠.
은근히 제 핑계를 대면서 오전에만 시댁에 들렸다가 오후에는 친정에 가봐야 한다고 나와서 저희 집으로 갔거든요. 시무는 그게 너무나도 서운했고 탓할 곳이 필요했는데 제가 레스토랑을 차린 이후부터 명절 당일만 방문을 했으니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저한테 네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소처럼 일을 하냐, 언제는 그만두라던 투자회사에 남아있지 그랬냐 하시는데 짜증이 났죠. 어머님이 제가 그만둬야 남편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제가 그만두고도 여전히 대리네요. 여자가 집에 찰스닥 달라붙어서 내조를 잘해야 남편이 길을 펴고 승승장구하는 법인데 네가 레스토랑을 한답시고 매번 밖에서 정말 그만 좀 해. 엄마는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해? 우리도 오늘 하루 쉬는 거 그냥 푹 쉬고 싶었는데 명절이라고 방문한 거야. 아이고, 예전에 엄마 말이라면 껌뻑 죽던 우리 아들이, 아휴, 마누라한테 얼마나 잡혀 살면 저렇게 팔불출이 됐을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입 다물고 시무를 무시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뒤통수에 대고 곡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엄마 품이라면 좋아서 안겨붙고 엄마만 사랑한다고 하더니 장가가고 나서 소용도 없다고 쓸모없는 놈이 됐다고 하시면서요. 어릴 때 엄마 품에 엉겨붙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나요? 다들 하나같이 엄마를 제일 사랑하지 않나요? 그런 와중에 신우가 저한테 와서는 언니네 가게 진짜 장사 잘 되는 것 같다고 예약을 하고 싶은데 예약이 안 된다고 구시렁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 앞에서 기 한번 살리고 싶은데 저희 가게에 와서 밥 한 번만 먹게 해주면 안 되냐고 막 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계집애가 진짜 여우인 게 둘이 있을 땐 이런 소리 한 번을 안 하다가 시무가 저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시댁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서 제가 신우랑 맨날 싸워봐야 누구한테 좋겠습니까? 그 한 끼가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음식이긴 하지만 제가 시무랑 신우한테 한턱 쏠 수 있긴 했죠. 시무한테 그러면 시무랑 나를 잡고 한번 방문해서 밥 먹고 가라고 했더니 신우가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갑자기 오늘 갈게요 하고 문자 하나만 딱 보내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미리 연락을 해줘야 저희도 준비를 할 텐데 말이죠. 신우는 오늘밖에 시간이 안 돼서 그렇다면서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방문을 했는데 제가 분명 시무랑 함께 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 3명을 끌고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허세 가득한 말투로 제일 좋은 걸로 4인분 달라고 하는데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남동생한테 미안하긴 했지만 우리 신우가 친구를 끌고 왔으니까 잘 좀 신경 써서 요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남동생이 솜씨를 제대로 발휘했더라고요. 코스 요리에 포함되지 않은 디저트까지 내어주면서 우리 누나 잘 예쁨 받을 수 있게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까지 하고 온 겁니다. 친구들은 너네 세연이 너무 멋있다 하면서 축켜 세워주니까 신우 어깨에 뽕이 가득 차올라서 생전하지도 않던 고맙다는 인사까지 저한테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신우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거였다면 진즉에 이런 걸 하고 말았는데 다음날 시무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도 친구들이랑 제 레스토랑에 방문을 할 테니 어제 신우가 먹은 코스 요리 그대로 준비를 좀 해달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이왕 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몰아서 해준다는 느낌으로 동생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동생은 무척이나 신경을 써서 어르신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까지 준비를 해서 코스 요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시모 친구들이 어우 며느리가 아주 대단하네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소리에 기분이 좋았는데 시모가 굼벵이도 주르는 재주가 있는 법이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워낙 자기 아들이 돈을 잘 버니까 며느리가 이런 데서 일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자기 심정이라고 하면서 은근히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여기서 백날 일해봐야 뭐해? 몸만 힘들지.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의 반도 못 벌 텐데 고생만 하고.
차라리 집에서 내조하는 게 낫지 않겠어? 어때?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나만큼 며느리 생각하는 시어머니도 없다니까?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이가 없네 하고 마는 거죠. 식사 맛있게 하셨냐고 어색하게 인사를 드리니까 시모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 오면 잘해줘 하면서 잘 먹었다고 기분 좋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 시모가 저에게 자기 친구가 간다고 하니까 잘해줘라. 지난번에 먹은 디저트가 맛있던데 따로 포장을 좀 해줘라 하는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방문을 하신다는데 그분은 따뜻한 차만 드시니까 대추차를 준비해라 하면서 말이죠. 사촌이 식당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면서 할인을 해달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탁도 아니고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면 누가 기분 좋게 네 하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처음 몇 번은 시모가 해달라는 대로 들어주다가 밑도 끝도 없이 요구를 하니까 예약 자리 없어요, 안 돼요 하고 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거절에 시모도 기분이 나빴는지 저한테 고작 그거 운영한다고 지금 유세를 떠는 거니 시모가 웃음니 하는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놓고 거절을 하기 시작하니까 시모도 점점 부탁하는 일이 뜸해졌는데 어느 날 신우가 결혼을 하겠다면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신우도 30이 넘었으니까 언젠간 시집을 가겠지 하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울지는 몰랐죠. 근데 신우가 글쎄 저한테 우리 가게에서 브라이덜 샤워인지 뭔지를 하겠다면서 장소를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룸을 빌리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몇 명이나 오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총 7명이 사용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게에 딱 하나 룸이 있는데 이벤트를 원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대관을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신우가 말한 날짜를 보니까 예약이 딱 없는 날짜길래 알겠다고 하고 룸 빌리는데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30만 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룸 대여값은 30만 원이고요. 1인당 코스 요리는 24만 원인데 20만 원에 해드릴게요. 서비스로 룸 꾸미는 비용은 제가 해드릴게요. 총 170만 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신우가 버럭 저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언니, 지금 나한테 돈을 받으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 내가 그동안 언니를 너무 풀어줬지? 신우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줘? 내가 결혼까지 하는데 선물을 쥐어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나한테 룸 비용에 음식값까지 받겠다고? 그것도 무려 170만 원이나?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돈을 내고 빌려. 그럴 거였으면 언니네 가게 안 가고 다른 데로 가지. 그냥 해줘. 지난번에도 공짜로 밥 먹게 해줘놓고 왜 그래?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룸 빌리는 비용 30만 원은 낼게. 구구절절 돈 없다는 소리를 뭘 그렇게 열심히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호의도 제가 해주고 싶어서 해줘야 호의죠. 저는 뭐 땅을 파서 장사하는 사람이냐고 공짜로는 안 된다고 그 가게 내 가게 아니라 동생 가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신우가 한풀 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170만 원 내고 브라이덜 샤워를 할 수는 없었는지 제 동생한테 잘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사돈 처녀가 결혼하는데 그 정도 인심을 쓸 수 있지 않겠니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동생한테 물어보긴 하겠지만 아마도 동생도 거절할 것 같다고 그렇게 쉽게 턱턱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꼭 다른 가게도 알아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왔는데 신우가 남편에게도 말을 해서 졸랐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어색하게 왔어? 할 말이 있는데 하길래 느낌이 딱 와서 남편의 입을 확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여보? 아, 말하지 마. 신우가 나한테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 맞고 내가 그거 해줄 의무도 당연히 없는 거 알지? 나는 뭐 땅 파서 장사해? 나 월급 얼마 안 된다고 무시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내가 왜 공짜로 신우 브라이덜 샤워인지 뭔지를 해줘야 하는 거야. 평소에 신우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도 알고 있지? 나 절대로 그 부탁 못 들어주니까 그런 줄 알아. 비용이 무려 170만 원이야, 170만 원. 170만 원이라는 소리에 남편도 기가 확 죽었는지
바로 신우한테 전화해서는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질이처럼 쩔쩔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철이 없고 바보 같아 보이든지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우도 조르고 조르다가 남편이 안 될 것 같다고만 이야기를 하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둘이 싸움을 하더라고요.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데 유치해 죽겠고 결국에 신우는 그럭저럭한 호텔을 빌려서 브라이덜 샤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신우가 결혼을 했고 그 이후에는 조용했습니다. 제가 명절 이외에는 시댁에 방문을 하지 않았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거든요. 남편은 자기 일이 조금 수월해지고 저도 안정을 찾게 되자 슬슬 아이를 가지자고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3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 경사가 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이제 임신도 했으니까 일은 본인에게 맡겨두고 설렁설렁 하라고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장사가 워낙 잘 되어 가니까 직원을 더 뽑으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가게의 제일 큰 투자자는 저였고 제가 굳이 가게에 나가지 않아도 월급은 들어오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남편에게는 동생이 육아휴직을 주기로 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가게에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임신을 하면서 살이 많이 찌기도 했고 체질이 잘 붙는 체질이라 그런지 온몸이 퉁퉁 부어서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살이 급격하게 찌니까 허리도 너무 아프고 기침을 할 때마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느낌이 나서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무려 캐리어를 들고 말입니다. 집에 있다가 신우가 문 좀 열어보라고 연락을 해서 문을 열었더니 떡하니 현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곤 지집처럼 저희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신우한테 이 짐은 다 뭐고 갑자기 왜 우리 집에 찾아온 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글쎄 부부싸움을 했다면서 며칠만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는 겁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죠. 왜 싸한 느낌은 항상 저를 비껴나가지 않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이 무슨 호텔인 줄 알아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했으면 풀 생각을 해야지. 짐까지 싸들고 와서 가출하면 어떡해요. 아, 그만 좀 해, 그만. 짜증나니까. 임산부인 저에게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이게 왜 또 정신을 가출시키고 진상짓을 하나 했는데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신우를 보고서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본인이 알아듣게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길 기어코 찾아온 거라면서 저에게 변명을 막 했어요. 자기가 부른 거 아니라고 억울하다고요. 신우는 시끄러우니까 자기가 며칠만 있다가 나갈 거라고 제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달라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굴더니 아기 방으로 꾸며둔 작은 방에 글쎄 캐리어를 냅다 풀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사용할 방이라서 수도까지 싹 다 해둔 방인데 너무나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남편은 제 기분 따윈 안중에도 없이 뭐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냐며 이야기라도 들어보자고 맥주를 꺼내오지를 않나. 쫓을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 제 속이 터지는 것 같았죠. 글쎄 신우가 부부싸움을 한 이유도 아주 사소했습니다. 신우가 음식물 쓰레기가 더러워서 못 버리겠다며 며칠을 그냥 내버려뒀대요. 한여름에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 방치했으니까 파리가 꼬였고요. 우리 신우의 위생 개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없는 거죠, 그냥. 파리가 웽웽 꼬이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안 하고 빨래도 제대로 안 해서 쉰내가 나고 그러니까 심해부가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다가 신우가 결혼을 하자마자 그놈의 내조를 하겠다면서 명품관 일도 그만둬서 백수로 지내고 있거든요.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돈을 벌어오든가 아니면 집을 나가던가 둘 중 하나 하라고 소리를 쳐서 집을 나온 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둘이 맥주 마시면서 저한테 마른 안주 없냐고 진짜 주둥이를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임신 7개월인 올케한테 그런 거 시키고 싶냐고 했더니 자기가 너무 우울해서 그런다며 울먹였어요.
그래서 그냥 마른 안주 꺼내주고는 내일은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저는 피곤해서 먼저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리도 하나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고 신우는 아기 방에 깔아둔 토퍼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토퍼가 진짜 비싼 거고 세탁도 다 한 거고 아기 눕히려고 저도 한 번도 누워본 적 없는 토퍼였거든요. 짜증나는 마음에 둘 다 깨웠는데 눈 뜨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해장국 끓였냐고 헛소리를 하는 거 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우 보고 당장 짐 싸서 집으로 가라고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저보고 매정하다면서 심해부가 자기한테 사과를 할 때까지 절대로 안 돌아가겠다고 하더니 철판을 깔고 우리 집에 눌러붙은 겁니다. 이 계집애가 진짜 보자 하니까 하루에 수건을 5장씩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 수건을 제가 넉넉하게 두는 편이라 16장씩 두고 쓰는데 둘이 쓰면 일주일을 쓰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수건이 부족하더라고요. 배가 나와서 움직이기도 힘든데 집안일이 2배가 되니까 제가 도저히 못 견디겠기에 심해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 당장 데려가라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임신해서 손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우가 집을 난장판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한숨 푹 쉬면서 죄송하다고 퇴근하고 바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심해부가 퇴근하고 와서 신우 보고 화를 내면서 당장 짐 싸라고 하는데 신우는 그게 심해부가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온 거라고 생각하고 사과하라며 강짜를 부리더라고요. 심해부가 부글부글 끓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여기서 민폐 끼치지 말고 시댁으로 가라면서 심해부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깜짝 놀랐죠. 신우가 황급히 심해부를 쫓아서 나가고 저는 비번부터 바꿔버렸습니다. 심해부가 강경하게 이혼을 하자고 했는지 신우가 울면서 시무한테 집안일 좀 알려달라고 매달리고 그랬대요. 남편이 저한테 꼭 이렇게까지 일을 벌였어야 했냐고 하면서 왜 심해부한테 연락을 해서 일을 크게 만드냐고 신우가 저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고 제 탓을 하더라고요. 시무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건의 발달은 신우가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요. 그렇게 며칠을 잔소리를 듣고 무시를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가 가게에 룸을 예약했다고 하면서 룸비 예약금 30만 원까지 입금을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게에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였으니까 남동생에게 돈 똑바로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뒤에 남동생에게서 다시 전화가 와서는 우리 신우가 글쎄 가게에서 제일 비싼 술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희 가게는 메뉴가 코스로 이루어져 있고 고급스러운 단품 메뉴들이 많아서 술도 정말 값이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 비싼 건데 1,000만 원대 가격으로 이루어진 술도 있고 몇백만 원짜리 술도 있고요. 순간 먹고 튀려고 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동생에게 말을 했습니다. 신우 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비싼 술 줬다가 망하는 수가 있다. 말을 하는데 뒤에서 신우가 술 가지고 오라고 비싼 술 달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적당히는 혼내줘야겠다 싶어서 남동생에게 150만 원짜리 와인이나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4명이서 갔다고 했으니 나눠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딱 2시간이 지났는데 남동생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나, 사돈이 누나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면서 이 술값이며 밥값이며 전부 누나가 낼 거라고 하는데 자기 돈 없대. 그 순간 진짜 머리를 해머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자기들 처먹은 돈을 왜 대신 내줘? 남동생이 말하길 제가 낼 거라면서 막무가내로 군다고 작정을 하고 온 건지 아예 지갑도 안 들고 몸만 덜렁 와서 술을 잔뜩 마셨다는 겁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가게로 가겠다고 말을 하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으니까 남편이 저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보길래 가게에 좀 가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 오늘 동생이 자기네 가게에 간다고 하던데? 나한테 자기 이름 대고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그러라고 했어. 매번 그랬잖아. 당신이 뭔데 내 허락도 없이 내 업장에서 무전 취식하는 거 허락해줘? 뭐? 내가 뭐긴 뭐야, 당신 남편이지. 아니, 그게 남편한테 할 소리야? 그러니까 당신 말만 들으면 신우가 와서 돈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밥 먹고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 가족끼리 무전 취식이 무슨 소리야, 정말. 지금 이혼 때문에 속 시끄러운 애한테 그 정도 서비스는 해줄 수도 있잖아. 그거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코스 요리 4인분일 텐데 별로 되지도 않는 걸로 그냥 한번 서비스 해주고 생색내고 하면 될 걸 가지고. 그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당신 돈으로 결제하자 그럼. 그랬더니 돈 없다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자존심이 상한 건지 뭔지 남편이 자기 동생 밥 한 번 못 사주겠냐고 흔쾌히 카드를 내밀더라고요. 저한테 바가지 긁을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먹은 금액만큼만 계산하고 오라고 하길래 걱정하지 말라고 영수증까지 끊어주겠다고 하고는 가게에 달려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택시를 타고 아주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그런데 쩔쩔매는 남동생에게 다가가니까 글쎄 신우가 시켜 먹은 와인이 한 병이 아니라 무려 3병이나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비싼 와인을 3병이나 처먹고 뻔뻔하게 무전 취식을 하려고 했다니 제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무슨 2시간 만에 술을 이렇게나 마신 건지. 신우는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서는 저도 못 알아보고 널브러져 있었고요. 신우 친구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룸에서 이런 추태를 벌였기에 망정이지 홀에 있었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도 남을 모습이었습니다. 신우가 잠깐 정신을 차린 건지 저를 보면서 우리 언니 왔다며 언니가 쏴, 언니 때문에 나 이혼해 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동생이 보다 못해서 경찰을 부를까? 하고 물어보는데 됐다고 하고는 얼마 나온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밥값 96만 원에 추가 메뉴 시킨 게 3개 있어서 29만 원이 추가됐고 150만 원짜리 술만 3병을 마셨어. 도합이 575만 원이야. 근데 누나, 진짜 누나 카드로 내게? 그냥 우리 이거 로스 시키자. 제가 동생에게 남편 카드를 쥐어주고 가서 계산하고 오라고 했더니 남동생이 씩씩거리면서 억울하지도 않냐고 그냥 경찰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생에게 카드를 자세히 봐라. 서명이랑 이름 보면 딱 알지 않겠냐고 했더니 동생이 앞뒤로 돌려보고는 피식 웃더라고요. 저한테 부가세 10%는 별도로 긁겠다고 하길래 웃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착실하게 부가세까지 632만 5천 원이 긁힌 문자 메시지가 남편에게 바로 전송이 되었는지 긁자마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저는 시댁의 뻔뻔한 작태에 그동안 이를 갈고 있었으니까 마음속에 담아둔 모든 것을 터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아서 왜? 하고 남편한테 말을 했더니 금액에 충격이라도 받은 것인지 남편이 무슨 밥값이 이러면서 말을 잊지 못하고 고함만 지르더라고요. 바가지를 긁지 말라고 했더니 무슨 명품백이라도 산 거냐고 어떻게 밥값이 이렇게 나올 수 있냐고 노발대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편이 울분을 다 터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신우가 와서 코스 요리 4인분 96만 원어치를 먹었고 추가로 단품 요리를 3개 시켰는데 이게 29만 원이야. 그리고 무려 150만 원짜리 와인을 3병이나 드셨네? 남편이 씩씩거리다가 계산기를 두들기는지 저한테 합이 575만 원이지 않냐고 왜 6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긁힌 거냐고 하더라고요. 아마 150만 원짜리 술 3병 마셨다는 말에 지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객님,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10% 붙이셔야죠.
저는 뭐 땅 파서 장사하나요?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등을 쳐먹을 수가 있어? 당장 집에 와서 이야기해. 카드도 전부 취소하고 한 끼 밥값에 600만 원이 넘는 게 이상하잖아. 먹은 건 당연히 계산을 제대로 하셔야죠. 저는 바가지 안 긁고 정확하게 계산했을 뿐인데요. 카드 취소하면 그쪽 여동생은 무전 취식으로 경찰서에 인계할까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휴대폰 전화도 꺼버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봐야 싸움만 날 게 뻔하니까 그 시간에 죄송스럽게도 친정으로 도망을 쳤죠. 남동생이 저한테 진짜 상황이 답이 없다면서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할지 감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2번 다시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부딪히는 수밖에 없죠. 호의를 권리인 줄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더 이상 저런 시댁과 함께 살 수 없어. 그 말고 함께 저는 친정에 눌러붙었고 시모가 저에게 주제도 모르고 화를 내더라고요. 언제까지 가정은 나 몰라라 하고 친정에 있을 거냐고,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출퇴근을 한다고 소리치는데 솔직히 가소로웠습니다. 밥은 둘째치고 내가 어제는 빨래까지 해주러 너네 집에 갔다 왔다. 너 정말 이혼당하고 싶어서 그러니? 이제는 너까지 이혼시켜야 속이 시원하겠어? 쥐꼬리만큼 벌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게? 홀몸도 아니고 애까지 있으면서 여자 혼자 아이 낳아 키우면서 사는 게 쉬운 줄 알지? 그거 어려운 일이야. 네네, 잘 알겠고요. 혼자서 한번 해보고 말해드릴게요. 어려운지 쉬운지. 그 인간 반품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 소장을 남편에게 보내버렸더니 그제야 덜컥한 건지 바로 친정으로 달려와서 무릎부터 꿇고 빌더라고요. 자기가 미쳤었던 것 같다면서 2번 다시는 시댁 편을 들지 않겠다. 명절에도 시댁에 가지 말자. 시댁 일에 불편한 거 만들지 않겠다고 빌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각서라도 쓰겠다면서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제 마음 좀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진짜 잘못했다고 신우고 심우고 얼굴도 안 보게 살게 해주겠다면서 집에도 못 오게 하고 잔소리도 못하게 하겠대요.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제발 이혼은 안 된다고 비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짜증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저도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운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이쯤 하면 됐다고 용서해 주라고 했고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각서를 썼고 이혼 서류는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무사히 출산을 잘했고요. 신우고 심우고 전부 저랑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만 말을 전하는 정도? 해가 지날수록 나날이 크는 아이를 보고 싶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제가 사과를 안 받아주겠다고 못 박았거든요. 덕분에 저는 시댁 간섭 없어서 편하고 갑질하면서 사는 재미까지 보고 있습니다. 남편도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오래오래 재미나게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속 시원하게 복수 한번 해주시고 을이 아닌 갑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속 시원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